저기 계신 이베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 2 57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우리 화학 시간에 화1이나 화2 시간에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학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바로 이 부분이 나오면 나 안 할래 하고 던져버린다는 바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2의 양자역학적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물리적인 관점에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공부했고, 자,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1차원의 우물 속에 갇혀있는 입자에 대한 에너지의 준위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디어 수소 원자를 통해서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의 이 모습을 띠고 전자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관계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양자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자수, 주양자수, 그다음에 궤도 양자수,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 그다음에 전자의 스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동 함수를 같이 해석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는 그렇죠. 전자가 한 개 있어가지고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가 굉장히 많은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수소 원자를 가지고 근사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화학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기율표가 순서대로 원자 번호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규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워가는 원리가 파울리 베타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의 원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기율표,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주기와 적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자 분해가 증가하면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초래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고체 에너지의 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굉장히 제목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 고체 에너지 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리1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바로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96쪽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그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첫 번째 이런 식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 준 식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식이 이겁니다. 자,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V는 이꼬로 마이너스 KR2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마치 물리1에서 공부했던 선생님 중력장에서요 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그 그림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원자 핵의 전자는 뭐 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XYZ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이 전자가 포텐셜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되죠. 그리고 항상 어떤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왜 마이너스를 선생님 붙여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에 왜 마이너스를 붙여주냐? 기준이 여기 저기 끝에 있는 무한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는 거죠. 중력에 가는 위치 에너지는 MGH 할 때 기준점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무한대가 기준이 되는데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바로 이 전자는 원자에게 구속되어져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 내에서의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자, 결국 이 R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 CG 선생님의 도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런 공간 속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빔 자료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 대해서 제가 푼 게 아니라 우리 슈레딩거가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봤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 원자에게 속박된 이 전자가 불연속적인 그리고 양자역학의 이 모든 것이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긴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그런 거 계산 못한다 할지라도 특히 고등학교 물리2에서 배우고 싶은 이 양자역학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볼까요? 이 n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상수로 처리해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13.6 곱하기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이라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이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 이꼬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양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주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이 n을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양자수가 됩니다. 자, 주양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진짜 나오네요. 그래서 보호에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13.6 곱하기 n제곱분의 1 그거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단한 식이군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항상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요. 전자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정기적인 인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이 n 값에 따라서 주양자수의 값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포텐셜과 에너지의 관점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소 원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 결과는 뭐더라? 이거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n을 뭐라 하더라? 주양자수라 하더라. 주양자수가 같으면 뭐가 같다? 에너지가 같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다? 그렇죠. 이것은 원자핵에 구성되어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들이 띄엄띄엄 이게 무슨 됐다? 양자화되었다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계속적으로 양자역학에서는 띄엄띄엄이다라는 거 불연속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자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양자수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296쪽에 보면은 이 양자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바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키포인트로 선생님 바로 정리합니다. 자,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매우 복잡한 식이 있었잖아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려면 정확하게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3개가.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정수를 일컬어서 뭐라 한다? 에브리바디 고재근 선생님 캐릭터 옆에다가 쓰겠어요. 그걸 뭐라 한다? 주양자수라 하더라. 그래서 매우 복잡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숫자가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숫자 3개를 선생님이 여기다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쓸 거예요. n,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숫자 그걸 뭐라 한다고? 양자수.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이 n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에브리바디 주양자수라 그래요. 주양자수. 뭐라 한다고요? 주양자수. 그래서 겁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3.6 n제곱분의 1 할 때 그 n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주양자수예요. 그래서 n이라고 쓴다. 그래서 프린시플 컨턴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에너지 값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값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주양자수에만 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 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K, L, M, N 이렇게 순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K, L, M, N 이렇게 순서로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K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K 자리는 결국 이 처음부터 K 껍질, 조금 이따 이제 껍질이라는 말을 할 텐데 이건 N 이꼴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 4.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K 껍질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주양자수 1이야. L 껍질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 2야. 그래서 우리가 껍질 속에서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각각 문자에 대응된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놓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요 K 앞에 뭐 A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왜 K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외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남겨놨대요, 빈칸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전자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N이지만 두 번째 궤도 양자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 뭐라고 또 쓰기도 하냐면 주양자수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이 궤도 양자수는 부양자수, 방해양자수. 화학 시간은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 시간이니까 물리에서 쓰는 용어는 궤도 양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운동량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각운동량이란 말은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 전자의 각운동량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궤도 양자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가 이제 선생님 모형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막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주양자수를 N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 궤도 양자수는 L이라고 써요. 두 번째 숫자 이렇게 L이라고 쓰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가다가 이 주양자수보다 하나 모자라야 돼. N-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주양자수라는 것은 에너지 값을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같은데도 이 궤도 양자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궤도 양자수가 다른 경우에 이 궤도 양자수는 각운동량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각운동량을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에 써줘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각운동량이 X축인지 Y축인지 Z축인지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각운동량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하나의 숫자가 더 있어야 돼. 그 숫자가 뭐냐면 M입니다. M.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양자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쓸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이 숫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 결국 탐선원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297쪽 우리 예전 7차 교육과정 때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리 문제 이 다음 강좌에 문제도 있는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297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줄에. 그게 바로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세 개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 자신이 스핀. 그래서 전자 자신의 고유한 물리량인 스핀이라는 요 양자수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은 뭡니까? 세 개 그리고 하나 더 쓴다 그러면 전자 자신의 스핀. 그래서 스핀 양자수. 근데 요거는 이 스핀은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 딱 두 개만 있어요. 아하, 선생님 알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양자수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L하고 뭘로 쓸 수 있냐면 0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 N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뺀 것이 궤도 양자수고 여기에다가 궤도 양자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붙여주는 게 자기양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화투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 한다? 양자수라 한다.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것은 주양자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1을 뺀 것이 들어가는 것이 궤도 양자수. 그리고 궤도 양자수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자기양자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흥분하지 말고 n 이꼴 2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n 이꼴 2라고 치면은 그렇죠. 궤도 양자수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n 이꼴 2라고 치면 0하고 1만 있어요. 그래서 아하 n 이꼴 2다. 그러면 l은 0과 1이 된다. 그러면 결국 m 값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양자수를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고 나오지 않는, 이게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없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첨가됐나 봐요. 그래서 요 S, 전자의 자신의 스핀, 요것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서도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전자를 2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숫자 3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거를 차례대로 선생님이 써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개 썼더니 주양자수,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도 기호가 있습니다. L 값에 표현되어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빔, 두 번째 빔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진짜 실제로 해볼게요. 이제 키포인트 선생님 두 번째로 우리 양자수에 관계된 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3개의 숫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숫자를 주양자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주양자수야. 그래서 첫 번째 n자리가 딱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궤도 양자수는 뭐예요? 이제 몇 번 해보면 돼요.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m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한 자리 비워놨는데 이 한 자리가 바로 뭐다? 전자 자신의 스핀이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까지는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식.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거 전자 자신의 스핀이라는 것이다. 스핀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해봤잖아요.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따져보는 거죠. 경우의 수는 결국 2일 때 결국 선생님이 2하고 0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0하고 2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0일 때 뭐가 될 수 있냐면 선생님이 0, 마이너스 1, 1 3개 가질 수 있고 다시 0, 마이너스 1, 1 3개 가질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아하, 선생님 우리 2가 0일 때는 0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2가 0일 때는 0밖에 안 되니까 200 하고 한번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1로 갔다. 그러면 2, 1로 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번 왔네요. 2,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로 왔을 때 또 뭐가 있냐면 2, 1, 0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2라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2하고 1하고 1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 아하, 선생님 200 0일 때는 이렇게 00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210, 2 마이너스 1, 211. 그래서 결국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4가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양자수가 전부 다 2잖아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른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이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의 레벨은 다 똑같다. 그런데 결국 상태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는 겁나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뭐 된다? 축퇴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축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영어 단어로도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degenerated 이런 말을 우리 원서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축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의 스핀 양자수를 무시할 때 선생님이 뒤에 스핀 양자수 무시했어요. 주 양자수가 만약에 n이다. 지금 이 경우에는 뭐였어요? 2잖아. 2. 2인 경우에는 에너지는 몇 개의 상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냐면 2에다가 제곱을 때리니까 몇 개? 4개.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 슈레딩거 방정식을 위해서 3개의 숫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첫 번째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두 번째 뭐? 궤도 양자수. 세 번째 무슨 양자수? 자기 양자수라고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값이 같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상태로 있으면서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해야 된다? 축퇴되었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운 축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상태는 다르지만 에너지의 레벨값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 296쪽에 보면은 에너지 준위의 축퇴라고 되어 있고 L 값에 L이 0일 때가 S라고 되어 있고 1일 때가 P라고 되어 있고 2일 때가 D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를 K, L, M, N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이 0이면 S, P, D, F. 그래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선생님 파울리 베타 원리 설명할 텐데 우리 이 S 그 다음에 P, D, F 이런 말 썼을 텐데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1S에 2개를 채우고 2S에 2개를 채우고 2P에다가 6개를 채우고 이런 걸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양자수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가 있는데 여기 S라고 붙인 것들은 이 전자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어느 모양처럼 도냐면 이렇게 구처럼 돌아요. 이 XYZ 공간 속에서 구처럼 있을 때를 우리가 S라고 써요. 그 다음에 P처럼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궤도 양자수가 P다. 자, 우리 S가 아까 뭐였어요? 이거 0이에요. 이게 1이야.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렇게 순서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P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모양이냐면 꼭 마치 요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P 형태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에 P까지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D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 D라는 궤도 양자수의 모양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우리 그 귤을 이렇게 절단돼 갖고 잘라놓은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이 9인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P인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의 X, P의 Y, P의 Z 요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건 D예요. D. 아하, 요 D라는 것은 모양이 또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5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5가지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숫자. 그걸 뭐라 한다고? 그렇죠. 양자수. 그래서 양자수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 n을 집어넣고 l을 집어넣고 m을 집어넣고 여기까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알았어. 그리고 우리 세교육 과정이 되면서 우리 스핀이라는 거 전자 자신의 스핀. 그래서 우리가 자성할 때 궤도 운동을 하고 전자가 뭐 스핀을 돌고 한다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 바로 스핀이에요. 그래서 요 스핀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4개의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쓰면 이렇게 1이 있다 그러면 2 있다 3이 있다 이걸 알파벳 숫자로 K, L, M, N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로 나타내면 항상 이거보다 1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0, 1, 2, 3 그런데 이 S, P, D, F라는 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비탈, 궤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S라는 것은 전자가 구름의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P일 때는 이 바로 이 두 번째가 궤도 양자수인데 모습이 아령 모습을 하고 있으면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매우 복잡한데 모습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귤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포들을 보이는 걸 포함해가지고 5개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선생님 미리 설명해 드리면 이 P라는 곳에서는 몇 가지를 취할 수 있냐면 이 3가지를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3가지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X, Y, Z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2가지 전자 스핀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2를 하면은 결국 몇 개? 전자 6개. 그래서 여기 EP6 아하 여기 6개 전자가 있다는 뜻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화학 수업과 물리 수업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D까지 나와버렸다. 그럼 모습이 몇 개 있다고요? 5개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2 하면 뭐야? 10. 10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가지고 이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서 3개 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스핀이라더라. 그리고 그 순서대로는 이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n=2 갖고 경우의 수를 따졌더니 4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에너지 준위하고 관계 있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주양자수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함수를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방금 전에 이제 주양자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양자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가 어디에 정확하게 분포하고 있을지 확률적으로 정확하게란 말씀 안 되겠죠. 전자가 어디에 분포하게 될지 확률적으로 파동함수를 풀어보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1, n=2, n=3 그리고 S, P, D, F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파동함수를 정확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3개의 문자가 필요했다며요. 그럼 그 3개의 문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었어요. 그 푼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n=1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 9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n=1일 때. 그래서 아하 n=1일 때는 전자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름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해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걸 파동함수를 해석하면 확률 분포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크구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n=2인 경우에는 그렇죠. 극대값이 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아하 선생님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많고 전자가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전자가 아까 핵에 구속돼 가지고 전자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공간에 있을 텐데 그 공간의 모습이 n=1일 때 9야. n=2일 때도 9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군데에서 모습이 극대값이 관측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결국 해석을 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여러분들 수소 원자의 확률 분포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96쪽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데 먼저 깨끗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수소 원자의 확률 분포 수소 원자의 확률 분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이제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2하고 00 값이 들어가게 되고 3, 00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9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00 값이 들어갔을 때는 9의 형태가 있고 여러분들이 궤도 양자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210 됐다. 210 여기 있네요. 210이 되었을 때는 이제 9의 형태가 아니죠. 이거 무슨 형태 같아요? 뭐 아령 모양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는 X, Y, Z예요. 그래서 우리 EBS의 화학 선생님 중에서 이인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인하 선생님이 화학 강의 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화학 선생님이니까
프레시 자료로 XYZ 입체에서 진짜 그 오비탈 모형을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311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1, 320, 321.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의 확률 분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일 때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확률 분포를 보여주니까 전자가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3개, 그걸 뭐라 한다? 양자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 그렇죠.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N, L, M이 있고 하나 별도로 S라는 스핀이 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니안 사람 우리 계속 등장했잖아요. 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석을 했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총천연 색상의 그 화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모양이 아주 입체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n 이퀄 1인 경우를 살펴봤죠? 그래서 n 이퀄 1인 경우를 살펴보니까 9대칭이고 극대점이 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 이퀄 2인 경우에는 결국 n 이퀄 2인 경우에 S 껍질, 조금 이따 껍질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극대값이 2군데가 나오고 공 안에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궤도 양자수 L을 0으로 잡았을 때는 S, 9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자, 무슨 말이 있어요? 껍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껍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양자수에다가 껍질이라는 개념을 고재근 선생님이 입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껍질이라는 개념을 첨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다전자 원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인 경우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허벌나게 많다.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겁나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물리학에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다전자 원자를 근사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즉 원자 번호가 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바로 수소 원자를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용어들을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전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전자 원자라 그래요. 그래서 용어들도 알아주세요. 수소 원자가 아닌 것들, 수소야 뭐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하나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 파동함수는 어떻게 한다요? 그렇죠.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로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에브리바디 이거 겁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 N, L, M 그 다음에 따로 우리 이렇게 스핀까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첫 번째 있는 이 N을 뭐라 그랬어요? 주양자수라 그랬죠. 주양자수. 자,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궤도양자수. M은 뭡니까? 자기양자수.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봐보세요. 이 N 자리에 있는 주양자수에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양자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궤도 함수 오비탈이라는 거. 그래서 오비탈 화학을 하셨던 친구들 미리 들어봤을 용어인데요. 이 오비탈이 궤도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입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원자에서 전자가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우리가 궤도함수라 그래요. 오비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N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질. 그래서 첫 번째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껍질을 우리 그냥 껍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껍질.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우리가 N=1, N=2, N=3 이런 말 안 쓰고 앞으로 좀 유식하게 그다음에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을 때 요걸 껍질로 표현한다.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첫 번째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껍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값에 의해서 결국 그 다음 이 버금 껍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버금 껍질 이제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서 버금 껍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버금 껍질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서브셀이라고 용어로 표현하는데 궤도 양자수가 다른 거.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값 궤도 양자인데 궤도 양자수가 다른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S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죠. S 다음에 P 다음에 D 다음에 F라고 썼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S로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주양자수 구의 형태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P나 D나 F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버금 껍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거 이제 말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을 껍질, 두 번째에 있는 것을 버금 껍질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 버금 껍질. 자, 그래서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파동함수에 이제 드디어 뭐가 달라지냐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P 뭐라 그랬어요? X, P, Y, P, Z. 그러면 X축 R형 모양, Y축 R형 모양, Z축 R형 모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무조건 주양자수는 껍질이야. 첫 번째 껍질이야. 그리고 그 껍질 속에서 또 이 모양을 다르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버금 껍질. 그게 바로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기 2개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용어가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양자수가 증가되잖아요. 양자수가 증가되면은 껍질수가 늘어나는 거야. K 껍질 하나 있는 거고 L 껍질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그다음 M 껍질 N=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숫자가 커지면은 껍질 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기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 오비탈에서 궤도 함수에서 첫 번째 껍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껍질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저 양자수 할 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만은 K부터 시작합니다. K, L, M, N, O, P, Q, R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K 껍질, L 껍질 그러면 구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이 궤도 양자수는 주양자수에서 M-1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4로 끝나네. 그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 1, 2, 3 그리고 출발할 때는 요 S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S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 오지근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S의 모습은 9의 모습이 된다. 자, P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 된다? R형의 모습이 된다. D의 모습은 뭐 R형이 이렇게 4개 이렇게 잎사귀처럼 겹쳐질 수도 있고 이게 패턴이 몇 가지가 나온다? 이건 딱 1개. 자, 이건 몇 개? 3개. 이건 몇 개? 5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전자 몇 개씩 채울 수 있다 그랬어? 2개씩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개. 요 P에는 몇 개 채울 수 있어? 6개. 그 다음에 D에는 몇 개 채울 수 있어? 10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아하, 선생님 곱하기 2까지 써버리면 우리 전자의 스핀까지 고려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호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전자의 껍질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이 껍질 문자만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쓸 때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ES다라고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ES라고 딱 쓰면 이 S 자리에 E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 주양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2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S라고 딱 쓰게 되면은 이 S는 뭐냐? 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세요. S 봐. 궤도 양자수가 궤도 양자수 L이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가 있으면 궤도 양자수 없는 거예요. 그냥 9만 있는 거예요. 9.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9만 있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이 S가 아니라 P나 D로 가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야. X축 R형인지 Y축 R형인지 Z축 R형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리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서브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그 버금 껍질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PX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S가 있었을 때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P가 있어요. 그럼 방향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리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합시다. 이 X축으로 전자들이 분포할 확률이야. PY는 여기 전자들이 분포할 확률이야. 근데 PX에 몇 개 있을 수 있어? 2개 있을 수 있고 여기도 2개 있을 수 있어요. 전자가. 그 다음 PZ에도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원은 수능에 여기까지만 나오기를 바래요. 그러면 S 다음에 P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온다 했어요? D. 이제 D 나오면 이제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죠. 친구들이. 아, 선생님 미쳐버리겠어요. 요 D입니다. 여기 DYZ. 그러면 Y하고 Z 평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R형 2개 겹친 모양처럼. 그 다음에 XZ예요. 그러면 이 XZ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Y예요. 그러면 XY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X제곱 Y 빼기 Y제곱이에요. 이 모습이 겁나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Z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아하,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 N, 그 다음에 여러분들 M, L, M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아하, 궤도 양자수를 결정해 주는 게 L. 궤도 양자수의 방향을 결정해 준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 전자는 2개씩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많은 전자를 가진 다원자 함수인 경우에는 뭘로? 그렇죠. 수소 원자로 근사한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조금 오비탈이라는 말로 썼죠. 그래서 궤도 함수.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가 궤도 함수를 껍질과 버금 껍질로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껍질이 있고 양자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 다음에 버금 껍질이 있다라는 거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 간단합니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선생님이 쭉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는 것은 요 베타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한 원자에서 같은 양자의 상태에서는 2개 이상은 절대 전자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다? 2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스핏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파울리 베타의 원리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실제로 EP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EPX에 2개, EPY에 2개, EPZ에 2개. 그래서 총 몇 개?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학 시간에 훈투 법칙이라고 여러분 훈투 규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 PX, PY, PZ가 있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자리씩 먼저 채우고 다 채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운다 이거죠. 그래서 막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훈투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주기율표를 살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들이 쫙 채워져 나가는데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기율표에서 전자들이 어떤 순서대로 그렇죠.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 전자의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대로 차례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S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P하고 그 다음에 D하고 SP, D, SP, D,
S, P, D 이런 순서대로 F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 P, D, F 순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화학 시간에 막 멘탈이 붕괴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차례대로 써볼게요. 이런 순서대로 쓰면 돼요. 1에 S가 왔죠. 1에 S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2S가 와요. 2S가 온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P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로 옵니까? 3S로 갑니다. 그 다음에 3S 다음에 뭐가 됩니까? 3P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4S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S 다음에 선생님 4S 다음에 S 다음에 P가 나와야 되잖아요. 4S 다음에 4P가 나와야 돼. 그런데 뭐가 나와요? 바로 여기에 3D.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D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4P. 그래서 우리 화학 선생님들은 이걸 무슨 축조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지그자그로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S, P, D, F 순서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는다. 1S, 2S, 2P까지는 규칙을 따른 것 같아요. 3S, 3P 그 다음에 3D가 와야 되는데 3D는 쩌리 가버리고 그 다음에 4S가 나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4S하고 3D에다가 별표 5천만 개 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것이 주기율표에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순서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원자 번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규칙에 의해서 주기율표가 축조되었다, 쌓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체 에너지 D에 관계된 내용 그림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에너지 D와 그 전도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D 레벨이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기 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만 에너지를 주면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도가 잘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하면은 무슨 반도체하고 무슨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순물 반도체에서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원자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무슨 띠라고요?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 사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시키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선생님 불순물 반도체를 시켰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불순물을 첨가시켰더니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형과 N형이 누군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N형이고 이게 P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띠뜸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일로 잘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이 여기 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긴다? 양공이라는 것이 생기고 여기는 뭐가 전자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는 자유전자. 그래서 여기는 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1에서는 이런 그림은 안 보셨어요. 그래서 물리2가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라는 것은 순수 반도체다. 불순물을 첨가시키는데 결국 하나의 레벨들이 띠뜸 사이의 간격에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또 내용 가지고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수에 관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공부했잖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 공부했던 거 상기시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